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우리 조민국 박사님인데, 여기 봐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우리 학과 겸임 교수로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조민국 박사님은 부산대에서 기계공학부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뭐가 너무 많은데요. 얼마? 안 하시는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에서 단층 촬영 연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21년까지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개발 그룹장을 하면서 CT 개발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년부터는 오스템 임플란트 연구소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오스템 글로벌 대표이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산업 쪽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 잘 듣고 취업 상담도 하고 질문 많이 하고 많은 거 배워가기 바랍니다. 자, 조민국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뵌 분들도 있고, 뭐 처음 본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수업 듣다가 저희 부서에 이제 취업한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번 한 분이 와서 강의도 했는데, 임재 박사가 얼마 전에 취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연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몇 퍼센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퍼센테이지 더 많이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실 발표 드릴 내용은 우리가 과가 방사선 학이잖아요. 그 방사선이 사실 있으면서부터 우리 영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면 우선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맡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까지 맡았는데 지금 이 회사 건물인데 이게 어금니 모양이에요. 회사가 치과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치아 모양으로 건물이 거의 대부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중앙연구소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새로 입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송곳니, 그리고 맨 앞에, 맨 오른쪽에 있는 데는 이제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이제 송도에 새로 지은 데고, 네, 여기도 워낙 평수가 큰데 거의 대부분 비어 있어서 요새 많은 걸 채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글로벌 임직원 수는 한 7천 명 정도. 그래서 회사가 제법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2천 명이었는데 지금 7천 명 정도에서 제법 커졌고요. 그래서 회사가 보면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수출 1위 기업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있는 치과 임플란트 제이젤이 이제 수출 1위 품목이고요. 그리고 생산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처음으로 이제 1위가 되어서 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SK 바이오텍에서 그러니까 그 진단 키트 그게 이제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 이제 아프리카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있어요. 남극, 북극 빼고. 네. 그다음 회사가 그동안 성장을 계속해와서 재작년까지 1.2조, 지금은 1.4조 정도 되고요. 1조 의료기기에서 1조 넘는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 유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됐던 매출이 늘어나게 됐던 계기는 이제 사용하는 의사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실는 거 모르겠는데, 치과 의사들이 원래는 임플란트를 수술을 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학교에서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걸 가르쳐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수술하게끔 만들었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영역입니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프랙티컬한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임플란트만 잘 한다고 해서 매출이 저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치과에서 보통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치아가 아프면 병원에 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있는 데가 오는데 통증이잖아요. 통증은 신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요 신경과 뼈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치아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제 치아 하나하나가 다 신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치아가 아픈 걸 압니다. 치아 시린 것도 알고. 근데 치아가 만약에 썩으면 거기서 신경치료를 한다라고 해요. 보통 치아를 막이고 신경치료를 하면 뭘 하는 거냐면 자기 몸에 있는 신경의 제 말단을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통증을 못 느끼게끔. 그래서 치아 안에서 썩어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턱뼈 정중앙에 신경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이걸 외부에서는 몰라요. 근데 임플란트 심는다고 해서 사람 몸에 이제 턱에다가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심다가 저기 만약에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안면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료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사실 소송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제대로 보고 수술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한 명이 왔는데 수술하다가 이 안면을 컨트롤 못 하겠다 이러면 뭐 돈 1,000만 원 벌려고 하다가 수십억, 수백억 보상을 해주다가 이제 뭐 파산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안 하려고 하고 임플란트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의료 영상이다. 요거는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증명사진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CT 가지고 찍었던 제 사진인데요. 이거 전에 찍어준다고 그랬는데 몇 명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요. 다음에 저희 랩에 한번 방문하시면 제가 이런 증명사진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방사능 피폭 적습니다. 네. 자, 이제 의료 영상 시작하는 때부터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영상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근데 사실은 시작은 좀 일찍 되긴 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 시점이랑 좀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이걸 보이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네, 노벨. 네.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었죠. 맞아요. 이로 제일 첫 번째 노벨상 누가 받았을까요? 네, 렌트게인 받았어요. 벌써 몇 분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실제 이 당시 렌트겐이 그 엑스레이를 보고 난 다음에 인체 내부를 보는 데 있어서 이때 아니고서는 그전에는 인체 내부를 보는 건 없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의사라고 하면 뭐만 있었냐면 서전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 내부를 이제 이렇게 보는 의사는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과하고 외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외과 의사를 서전이라고 부르죠. 내과 의사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는 사람? 선물 줄입니다. 저 오늘 선물 많이 들고 왔는데, 내과 의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피직스랑 또 연계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피지시언, 네. 피지시언을 내과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인체 내부를 이제 보는 영상 시작하게 된 게 렌트겐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몇몇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인체 내부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본인들 노하우를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학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렌트겐이 이제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회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회 만들어질 때 이름이 웨스턴 렌트겐 소사이어티였어요. 그래서 서구에 있는 렌트겐 학회였던 거예요. 예, 뭐 유럽 입장에서 서구면 미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이름이 이제 북미 방사선 학회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정말 학구적이었던 게 학회 장소를 어디로 잡았냐면 시카고로 잡았어요. 그것도 한겨울에 하는데 시카고에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 어디 관광지에 못 나가게 공부만 하게 학회 장소를 잡았던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본인들 가지고 있던 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엑스레이가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레디올로지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는 시작할 때는 방사선 과학이었어요. 레디올로지라고 하면. 네. 근데 이걸 이제 방사선으로 결국에 사람 내부를 보는 거니까 이걸 방사선 영상의학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게 점점 변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레디올로지라고 하면 그냥 영상의학을 뜻합니다. 방사선뿐만 아니라 인체 내부를 보는 모든 영상의학을 레디올로지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그리고 영상의학 전문 의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디올로지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엑스레이 때문에 인체 내부를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 보게 되면서 의학이 발전되면서 메디컬 이미징 전체가 발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최초의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거는 최초의 이제 그 흉부 영상을 보던 사진이에요. 이 당시에는 엑스레이 발생 장치가 앞에 있으면 사람을 투과해서 오는 거를 이 뒤에서 의사가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의사들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죠.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시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암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단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촬영을 하나의 방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야 돼서 이런 이제 마차 혹은 자전거에다가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싣고 다니면서 진료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으로 이렇게 휴대용 형광 주시경을 이제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는 그 방사선 동기원소 같은 걸 또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같이 커갔던 회사가 있습니다. G라고 하는 헬스케어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에디슨이 이제 만드는 업체죠. 에디슨이 직접 엑스레이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전시도 했었고요. 그 다음 70년대 돼서 세계 최초 CT가 이제 만들어지게 나옵니다. 이 CT 사진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팔다리를 묶고 있어요. 왜 묶고 있을까요? 촬영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세계 최초로 이제 어떤 CT 영상인데, 이 환자는 그, 여기 전두엽이 있는데, 오른쪽 편에 암이 있었어요. 그걸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거를 CT로 처음 찍어서 본 겁니다. 이 사진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기 이전에는 어떻게 저걸 볼 수 있었냐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인체 내부를 보니까 사는 사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 헬륨통에다가 이 사람을 담굽니다. 그리고 빼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패 삼겹살집 가면 이 써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 머리 끝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포를 떠서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부를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CT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돼야지만 본거의 안에 내부를 이제 보는 거였는데 CT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 죽이지 않고서도 그냥 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 의학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이제 이루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때 책에서 최초 CT는 이제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거를 시간을 줄이는 형태대로 나중에 발전이 되거든요. 그 발전된 걸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그래서 영상의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을 한 것들을 한 5가지 정도를 뽑았어요. 이거는 이제 영상의학과 그 선생님들 전부 다가 모여서 투표를 해서 뽑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뽑았던 게 던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엑스레이 튜브예요. 이 엑스레이 튜브가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엑스레이 튜브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에서 만들었던 이제 일반적인 엑스레이 테이블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테이블에 누워서 찍거나 서서 찍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셀 튜브 가지고 내부에 이제 조형 촬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지멘스가 이제 만들었던 초음파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초음파는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면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중국이 초음파를 잘하게 됐냐면 예전에 산화 제한을 했어요.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중국 사람들 인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집안에 한 명씩만 이제 놓도록 하다 보니까 초음파 장비로 태아들을 보고 그 태아를 이제 낙태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초음파를 상당히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CT예요. CT를 이 당시 이제 그 하운스필드라는 아저씨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메이오 클리닉에 설치해서 첫 촬영을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그 CT가 여기 있는 CT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당시 모형 그대로 해서 만들어 둔 거고요. 웬만한 박물관 가보면 한 대씩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 100년간 이루어졌던 혁신이었었고, 여기에 몇 년 전에 새로 알파로 해서 완전히 판을 바꿀 게 나왔다라고 해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포톤 카운팅 CT였던 거고요. 모두 다가 이건 미래다라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매년 이제 이 관련된 논문이 수천 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컬러 CT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서 봤더니 영상의학
자가 사실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크게 보면 시장적으로 트렌드를 딱 두 개로 요약했어요. 사람들이 그 나이를 많이 먹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 대비 이제 고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의료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의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탈령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 늘어나는 것 대비 실제 영상을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늘어나기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처리를 못할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영국을 제가 예로 들면 촬영을 한번 하잖아요. 촬영하고 난 다음에 진단하는 데까지는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의사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뭐,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감기 걸렸던 환자였다라고 하면, 폐렴 걸렸던 환자였다라고 하면 이미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오거나 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하려면 결국 AI를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영국이 제일 먼저 AI 도입하는 거에 그 많은 공을 들였고요. 국내는 이제서야 도입하고 있다라는 기술들을 이미 영국에서는 십몇 년 전부터 이미 AI 기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알파고 나왔을 때부터 이미 AI로 연구 개발해서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CT가 포통 카운팅 CT를 가면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보통 MRI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뇌를 보거나 혹은 소프트 티슈를 볼 때 이제 많이 봤고요. CT는 뼈, 그러니까 하드본 관련된 거나 혹은 이제 그 피, 그러니까 블러드, 그러니까 뇌출혈 이런 걸 볼 때 이제 CT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했던 게 CT가 멀티렌즈 촬영이 되면서부터 이제 연조직 소프트 티슈를 이제 소프트 티슈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게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 이건 이제 실제 고려 영상시 그 시장의 최신 제품들을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지금 흙에 있는 시스템은 CT,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그 다음 MRI 이렇게 네 가지를 메이저 모달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CT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또 있어요. 그 뉴클리어 메디신, 핵의학 영상 시스템들도 CT와 융합돼서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핵의학 개발하고 있는 그 부서들은 CT 개발하고 있던 부서들하고 많이 합쳐져서 같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나온 영상들이에요. 뭐, 이 영상을 보여주면 몇몇 분들은 CT 영상을 보고 이거 CT다, 그래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람 영상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는 뭐 체스트 영상 간단하게 찍는데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혹은 이제 여성 유방암 진단할 때, 조기 진단할 때 사용되고 있고, 울트라사운드는 산모, 또 다른 데서는 심장, 이런 거 볼 때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 CT가 이제 제일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CT 시장이 제일 커요. CT가 시장이 요것만 단독으로 해서 거의 한 5, 60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전체 시장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MRI는 사실 그 소프티슈를 보기에 있어서는 MRI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실제 임상적으로 쓸 때 조금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뭐 장비 20억짜리를 도입한다 해도 하루 종일 이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뭐 열 몇 명밖에 안 돼 버리니까 요새 많이 빨라져서 좀 뭐 20명, 30명까지 본다고는 해도 그래도 CT보다는 많이 못 보고 있죠. 그래서 MRI는 아마 시장 트렌드가 뇌로 완전히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뇌를 보는 데 있어서는 MRI만 한 게 없어서 그래서 뇌 쪽으로는 아예 MRI가 특화가 되고 CT가 웬만한 걸 다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어떨까 보면 예전에는 영상 하나만 가지고 보고 끝났어요. 그래서 CT만 보거나 엑스레이만 보거나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거의 AI 기술까지 써서 CT 영상, 그 다음에 피 검사했던 결과, 그리고 현미경으로 바라봤던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엮여져서 하나의 진단을 하는데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만약에 누가 환자가 왔는데 건강검진 할 때 폐 CT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폐에 뭔가 이상한 병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AI가 뭐까지 해주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 오렌지색 동그라미로 마킹까지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폐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이 뇌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 이 사람을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팔로우 촬영을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촬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의사는 지금 개입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이 AI가 알아서 이걸 리포팅을 해줍니다. 이걸 EMR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좀 더 진도가 많이 나간 데는 대신 저거까지 부킹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다음 예약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배정을 하고 그리고 촬영 오더까지 본인이 내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몇 병원에서는 그냥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것만 의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패키지들,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이걸 일일이 다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두 개씩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면 그 업체를 그냥 인수를 해요. 라이센스를 하거나. 거의 대부분 AI로 뭔가 새로운 진단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99.9% 본인들이 직접 스탠더로는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큰 대기업에서 인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업들을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 많이 들어간 거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뷰어인데요. 좀 더 리얼리스틱합니다. 의사들이 실제 수술할 때 CT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더니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CT 영상으로 기존의 CT 영상으로 보던 색깔하고 실제 배를 째고 오픈해서 본 색깔하고 다르니까 본인들이 이게 폐였나? 이게 간이었나? 이게 심장이었나? 이걸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잔인하긴 한데 실제 시체와 거의 똑같은 색깔, 그러니까 실제 신체 내부와 거의 똑같은 색깔로 리얼리스틱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FDA 컨펌까지 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이제 만들었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맨 오른쪽에 있는 영상인데요. 이게 AR, XR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그 전에 CT 촬영했던 데이터랑 같이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바라보는 데에 CT 데이터를 아예 매핑을 시켜줍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썼냐면 그 척추 천자 할 때 그래서 척추에 니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전에는 시험 장비로 니들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이걸 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CT 데이터가 있으니까 신체 데이터의 레퍼런스 좌표계를 가지고 이제 니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몇 미리 들어갔다 이거를 실제 글래스로 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외에는 별 쓸 게 없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새로운 이제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설량 얘기에 앞서서 먼저 시대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 최초로 CT가 처음 개발되고 난 다음에 촬영할 때 뭐 몇 시간 걸렸다 그랬잖아요. 한 8시간씩 걸렸는데 이걸 이제 좀 더 빨리 찍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CT는 캔들이는 계속 돌면서 찍을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다 돼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뚱뚱해져요. 패스트푸드 때문에 몸이 덩치가 엄청 있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엑스레이 출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출력을 이제 세게 높이는 계기가 돼서 CT 출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1암페어까지 엑스레이 볼테지는 120kV, 150kV 볼테지 피크까지 쏠 수 있게 되고 커런트는 1암페어까지 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장비가 커집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사고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눈을 가린다는 게 눈을 못 가렸는데, 지금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때, 지금 7년도, 8년도 때 찍은 건데, 애기가 볼빨간 아기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애기인데, 이 애기의 이 기도 있는데 하고, 이 하악 있는데 CT 찍는다고 촬영을 하고, 촬영하고 나왔더니 애가 이렇게 피부가 발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그 여성분은 촬영을 했는데 미용실 다녀온 게 아닌데 머리털이 다 빠진 거예요. 이 사태 이후에 뉴욕타임즈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실제 한 2, 300명의 200, 정확하게 230명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가 이렇게 머리털이 다 빠지고 시력을 잃고 혹은 뇌에 종양이 생기고 혹은 두통이 심해지다가 결국에 돌아가시는 분도 나오고 하는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방사선 양을 조사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방사선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촬영해 온 영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좀 제대로 촬영해 올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 방사선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장비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으로 그냥 쐈어요. 최대 출력으로 CT 엔지로 촬영한 겁니다. 지금 여기 CT 엔지로 촬영을 했을 때 결과거든요. 그래서 누적된 방사선 피폭량을 봤더니 거의 감치료 수준의 방사선 피폭량이 그 국소 부위에 집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뇌가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소송도 엄청 크게 벌어지기도 했고요. 장비는 지휘 장비였습니다. 결론은 이제 지휘가 잘못한 건 없다. 그래서 그 병원이 잘못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이 많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돼서 설량 줄이는 데 많은 집중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때도 한국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설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 안 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신 기술을 도입을 해야지 적용을 될 텐데 이미 한국에 도입해서 있던 장비들은 인허가 수년 전에 받았던 인허가 장비니까 실제 필드에서는 여전히 방사선 피폭량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복부 영상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영상이 그냥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서 찍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간에 뭐가 있는지 혹은 심장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노이즈가 너무 자글자글하니까.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이제 깨끗하게 닦아낸 겁니다. 이 기술이 똑같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휴대전화 예전에는 야간에 촬영하면 거의 못 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여러 프레임을 섞어서 에버리지를 낸다거나 혹은 노이즈를 줄이는 여러 기술을 써서 중간에 있는 영상처럼 보게 되는 건데요. 동일한 기술이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량을 이제 줄어드는 게 이제 2010년도 중반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사실 국내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때 그 당시엔 질병청이 아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룰을 새로 세웠냐면 새로 최신 장비는 종합병원에서 도입을 하고요. 그럼 그 종합병원에서는 쓰던 장비를 중소병원에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병원에서는 오래된 장비, 방사선 피폭량이 큰 장비를 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뭘 했냐면 법규로 정해서 CT를 국내 중고 장비로 유통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유통을 하면 보험 수가를 적용을 안 해줬다거나 이런 트릭을 이제 써서 결국에 저설량 CT를 전부 다 교체할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그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저설량 CT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넘어서서부터는 이제 멀티 에너지를 이렇게 보는 아예 컬러 CT로 영상을 보는 게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GMS가 지금 현재도 두 기업만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트렌드로 보면 제가 세대를 구분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3차 이렇게 해서 1차는 슬라이스 워, 출력을 높이는 전쟁이었고요. 2차는 설량을 줄이는 거였고 3차는 멀티 에너지를 보면서 그동안 못하던 진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그림은 사실 치과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치과 쪽은 저설량이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치과에서 CT를 찍으면 자연 방사선량의 1, 2년치 방사선 피폭을 그대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여기 이제 개선이 됐고요. 이게 임플란트 한 번 식립하면 CT를 몇 번 찍을까요? 또 질문 나왔는데 제가 질문 너무 많이 하나? 이제 두 번째인데 몇 번 찍을까요? 세 번. 세 번 나왔어요.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최소 세 번이긴 해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많이 찍으면 한 일곱, 여덟 번까지 찍어요. 예를 들면 뼈가 골이 많이 없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골이식을 합니다. 뼈를 일부러 이식해서 심는데 그 뼈가 제대로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를 또 CT 찍어서 확인을 해야 돼서 그래서 실제 처음 진료받으러 와서 CT 한 번 찍고 임플란트 발치하기 전에 또 한 번 찍고 발치한 후에도 찍고 고리식 하고 난 다음 하기 전에도 찍고 고리식 하고 난 다음에도 찍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또 찍고
6개월 뒤에 또 찍고, 1년 뒤에 또 찍고. 근데 한 번 찍을 때 2년치 방사선 비폭량 받는댔잖아요. 그럼 7번, 8번 정도 찍는다고 하면 그 아저씨는 임플란트 하나 심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암에 100% 걸립니다. 그래서 방사선 비폭량이 워낙 커져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게 좀 유명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서 이제 규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시장에 대한 걸 이제 보인 건데요. 실제 영상의학 시장은 거의 한 500조 원 정도 되는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 안에 CT가 한 56조 정도 되고, 물론 이 안에 서비스하는 시장이 한 100조 정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빅6라고 하는 업체가 필립스, 시멘스, 캐논, 필리핀 이런 업체가 거의 대부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CT를 만드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학교에서 졸업하고 오시면 같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CT 예시로 든 건데요. 이거 제가 좀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십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최초로 이제 만들었던 CT였는데 지금은 이 CT를 일본 기업이 이제 상용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초당 어느 정도 도냐면 초당 4바퀴 정도 돌아요. 제일 빨리 돌면. 그래서 직관형 CT는 이렇게 서서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옆으로 돌면서 촬영을 하는 건데 메디컬 CT는 테이블로 누워서 이 도넛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초당 4바퀴 도는 게 최고 사양의 시스템이긴 해요. 근데 이 정도 찍으면 전신 찍을 때 한 1.5초 정도면 전신을 다 스캔을 해요. 1.5초면 전신을 다 찍으니까 방사선 피폭량이 시간이 짧게 들어가니까 피폭량이 월등히 작죠. 예전에는 치과형 CT가 방사선 피폭량이 더 적었는데 지금은 메디컬 CT가 거의 한 7배 정도, 그러니까 한 10몇 퍼센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멀티에너지로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해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 멀티에너지 예시가 지금 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그 순살 치킨 많이 드시나요? 뼈 발라내고 순살 치킨이랑 똑같습니다. 사람 영상도 낮은 에너지랑 높은 에너지랑 찍었던 영상 가지고 더하기 빼기해서 면조직만 보거나 혹은 뼈만 보거나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합쳐져 있는 경우면 진단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뼈에 가려서 못 본다거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렇게 해서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유방암 진단할 때도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혈관만 따로 빼내서 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멀티에너지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술들은 다 2번씩 찍어야 되는 겁니다. 낮은 에너지 한 번, 높은 에너지 한 번. 근데 유일하게 이제 포톤 카운팅은 2번 찍는 게 아니라 한 번 찍어서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건데 예전에는 이런 디텍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다 적분을 합니다. 누적해서 들어왔던 엑스레이를 그대로 출력하는 거고 보통 카운팅 광자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헤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이 사실은 에너지를 왜곡을 시킵니다. 왜 왜곡이 되냐면 그 W 밸류라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흡수될 때 그 기준보다 W 밸류 그러니까 예로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kg 일렉트론 볼트가 들어와서 전화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생성하는 게 만약에 10이었다라고 하면 100이 들어오면 10이 아니라 100만큼 생성을 시키겠죠. 그만큼 멀티플해서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좀 더 많은 것처럼 카운트하게 돼요. 그래서 전화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엑스레이 스펙트럼은 지금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디텍터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아래 회색으로 있는 것처럼 약간 이제 높은 에너지 때가 좀 더 볼록한 영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를 그동안은 정답이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별로 구별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허블 망원경에 있던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인데
엑스레이를 90% 줄이고 10% 설량으로도 충분히 기존 영상보다도 선명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이후부터 제가 계속 이것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 에이직에 대한 그림이고요. 예로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린 건데요. 이게 CT 디텍터입니다. 일반 디텍터는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포토다이오드에서 이제 전하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면 이 전하가 생긴 전하는 아날로그 신호겠죠.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빼서 디지털로 컨버전을 해요. 근데 이 아날로그 패스가 사실 노이즈에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근데 포톤 카운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엑스레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디지털로 바꾸니까 노이즈가 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설량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에이직의 예시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디텍터나 혹은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포토다이오드는 거의 대부분 한 픽셀 안에 트랜지스터가 2개 아니면 3개 정도가 답니다. 근데 이제 카운팅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픽셀 안에 트랜지스터가 거의 한 2,000개, 3,000개씩 이렇게 밀집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디자인했던 실내 포통 카운팅 디텍터의 형상이고요. 실제 신호가 들어오면 그 들어왔던 게 로페스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각각 채널별로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카운터에다가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카운터의 그 반도체 설계가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메모리 우리나라가 잘 한다고 하는 그 메모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99.9% 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잘 만드는 친구들이 이것도 잘 만든다. 그다음 그걸로 처음에 이제 제가 상용화했던 시스템이 요거고요. 그다음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설계했던 게 요런 걸 설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GE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상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중간에 드랍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멘스가 또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안 좋아서 드랍을 했다가 그래도 끝까지 해서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GE가 다시 또 연구를 시작을 했고 요거는 왼쪽은 제가 예전에 설계했던 이제 칩이고 오른쪽은 이제 지멘스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만들었던 칩입니다. 구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세라믹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기판들을 올려서 거의 대부분 똑같이 디자인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FDA 인허가 받을 때 이제 나왔던 그 GDM 답하면서 디펜스 하면서 이제 제가 근거 자료로 보였던 이 자료들입니다. 사실 그 카드뮴 테루라이드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이게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물질이 장시간 동일한 출력을 못내요. 시간 지나면서 좀 상당히 언스테이블해서 출력이 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 출력이 항상 똑같이 나오느냐 이걸 중요시 생각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형성이 있다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형성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응답 특성이 턴으로 나와야 된다, 일직선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형성이라고 하면 인풋 하나당 아웃풋이 하나인 걸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풋 하나가 아니라 지메스나 혹은 다른 제품들 거의 대부분이 인풋을 2개 들어오는데 아웃풋이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저게 된 거죠. 보통 하나 들어왔던 거하고 그 다음 들어왔던 녀석하고 결국에 묶어져서 하나의 포톤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였는데 뭐 삼성은 그걸 해결을 해서 결국에는 선형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허가를 먼저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림이고요. 제가 사실 요 페이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영상을 만약에 우리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고정 다 된 것만 봐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오픈을 하지 않는데 실제 디텍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데이터가 엉망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영상처럼 이렇게 중간 칩들 모양이나 혹은 아티팩이나 있는 그대로 다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튜닝을 하게 되면, 최적화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튜닝을 한다라고 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한 20dB 정도의 지금 출력입니다. 요거는 그 설량이 작을 때 컨디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화소마다 에너지 기준치를 가지고 고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35dB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비닝을 해서 데이터를 쓰면 50dB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보통 20dB에서 50dB면 30dB면 엄청 높은 값이에요.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만 본다고 치면 강사 선량을 거의 한 99% 정도까지 줄이더라도 영상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이거는 그 샘플 영상들을 이제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에너지 특성을 보려고 에너지마다 결국에 다른 값들이 나오는지를 본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물질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다인이나 가돌리늄 영상을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이게 5년 전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이 강아지 비글이에요. 이건 대구에서 이제 촬영을 했던 건데, 요 코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코 비강 있는 데 찍은 건데, 지금 여기 직경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강아지 코 내에 이렇게 점막이 붙어 있는 코 내의 공간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져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러니까 걔가 냄새를 잘 맡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멀티에너지로 해서 걔의 간을 이제 맡은 거고요. 그다음 지금 미국은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브레인맵하고 워터맵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아지한테 좀 지금도 미안하긴 한데, 강아지 중대뇌 동맥 하나를 일부러 클램프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뇌졸중 스트로크가 오도록 일부러 강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촬영을 한 건데, 그렇게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뇌가 서서히 죽어가는 걸 영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워터맵을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뇌가 약간 물이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브레인 맵에서 데이터를 본다라고 치면 여기 오른쪽이 희미해졌죠. 그래서 뇌가 서서히 죽어가는 걸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은 MGH에서는 그 어르신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CT를 설치하고 뇌에 피가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스트로크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일주일에 한 번씩 CT 영상 찍으면서 뇌 상태를 점검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량을 줄이는 예시로, 선량 줄이더라도 동일한 퍼포먼스의 영상을 보인다는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휴먼 스터디로 해서 실제 사람 영상을 찍었던 데이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멘스에서 얻었던 데이터인데요. 실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영상입니다. CT 영상에서 혈관, 그리고 또 뭐 주변에 있는 연조직, 근육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왔던 거고요. 맨 오른쪽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감자탕 집에서 나온 영상이 아니라 실제 좌측 골반이 녹아있는 골다공증 환자의 CT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골반이 녹아있죠, 뼈가. 오른쪽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CT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게 된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맨 마지막 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제일 좋아하는 영상인데, 이거를 제가 치과에 가서 강의할 때도 자주 쓰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조금 도움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요 한 장을 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포츠가 드라이버가 연봉이 좀 높아요. 많이 받는 친구는 연봉을 한 1,000억 정도 받는데, 근데 이 드라이버의 롤은 우승이 아니라 완주예요. 보통 우승을 하는 사람과 우승을 못하는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1등과 2등 사이에 뭐 짧게 시간 차이가 나면 0.001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로 이제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들어가서 이렇게 피트인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요. 한 번. 근데 이걸 타이어 교체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초 걸립니다. 정말 짧게 하는 친구들은 9시 뉴스에도 나옵니다. 잘하면. 1.8초, 지금 현재 기록은 전 세계 기록은 1.8초인데 타이어 교체 안 하면 더 빨리 갈 수는 있죠. 1.8초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텝 중에 한 명이 타이어를 4명이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한 명이 만약에 본인이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이 전체 팀의 퍼포먼스를 다 그대로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사람이 이제 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근데 그 한 명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승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승을 하는 팀의 요 크루들은 정말 친해요. 네, 거의 눈빛만으로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드라이버가 여러분들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연구 개발하는 동료들, 교수님들, 이 여러분들의 스텝 조직이다 생각하고 크루들이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입니다.